그 당시 뭐 우골탑이란 표현도 있지 않았나요? 우골탑이라는 게 이제 그 재미있는 말인데요. 예. 대학에 보내려면 그 소를 가지고 이제 경작을 해야 되는데 그냥 소를 팔고 아이들을 대학을 보낸 거죠. 사실 그 당시에 소는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맞습니다. 차지했는데 네. 그걸 팔아서 아이를 대학 보내려고 한다는 건 맹모 삼천지교 이상의 예. 어떤 학구열인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사실 제가 아프리카나 이런 이제 다른 나라의 전문가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 예. 다들 놀랍니다. 놀라죠. 사실은 예.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부모들이 희생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네. 학부모님 한 분 한 분의 그런 열정과 희생이 사실 교육의 가장 큰 힘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뭐 모든 사실 국민들이 다 그렇게 했다고 할 정도로 네. 그만큼 교육에 열의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부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는 교육부에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 교육부가 사실 이제 학교를 책임지는 부서로 알려져 있는데요. 복지부로부터 이제 어린이집까지 이제 이양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유아 시기에 아이들의 발달도 교육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의 0세부터 평생 교육을 평생, 교육부가 예. 책임지고 계시는 네. 거네요. 이제는 평생 학습의 시대니까 네. 맞아요. 교육부도 이제 점점 더 그런 쪽으로 이제 정책의 중심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자, 거인 인생의 결정적 순간인 인생 네컷 첫 번째 순간이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 학창 시절 하면 어떤 기억이 떠오르시나요? 뭐 친구들과 즐겁게 보내는 추억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던 추억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에게 남아있는 추억은 이 모습입니다. 야, 이게 몇년적 사진일까요? 와. 예, 오래된 교실의 모습이지만 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거의 이 교실의 모습이 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죠. 맞아요. 선생님 계시고 예. 아이들이 이제 콩나물 교실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60명, 70명 아이들이 이제 같이 한 교실에서 공부했죠. 이런 교실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주입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아. 선생님이 칠판에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그 학생들은 다 노트에 똑같은 내용을 이제 필기를 하고 맞아요. 그걸 암기하는 그것도 암기한 거를 시험을 보는 그런 수업이죠. 저 국민학교 때는 저도 이제 국민학교 마지막 네, 세대여가지고 네, 네. 저 때만 해도 4, 50명 됐었는데 네. 우리 거인께서는 6, 70명이었군요. 그렇죠. 예. 근데 요즘에는 네. 20명, 열 몇 명 네. 많이 줄었거든요. 맞아요. 그렇다고 네. 들었어요. 네. 제가 이제 20대가 된 후에야 사실 이런 교실이 아닌 정말 선진국의 좋은 교실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에 유학을 갔었는데요. 세미나하고 또 토론하고 훨씬 더 재미있고 공부에 대해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이었는데요. 아,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이제 식으로 교육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경제학과였거든요. 예. 우리 저 성균 씨가 경제학과시죠? 맞습니다. 제가 네, 경제학을 네. 전공했습니다. 네, 저는 노동경제학을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예. 그 노동경제학이 이제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연구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공부하면서 교육 정책에 대해서 많은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경제학을 공부하시면서 교육 정책에 어떻게 이렇게 또 접목을 시키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제 보는 교육에 대한 시각은 사실 사람에 대한 투자거든요. 예. 이제 경제학에서는 그 성장과 형평성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네. 금융자본이나 물적 자본이 풍부하면 성장을 하잖아요, 국가가. 네. 마찬가지로 인적 자본이 풍부한 나라들이 성장을 빨리 하죠. 아, 교육이야말로 성장과 형평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이제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해주시는 말씀은 좋은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많아야 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사실 우리가 미국을 평가할 때 뭐 다른 측면을 많이 부러워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19세기만 해도 유럽보다 뒤처졌거든요. 네. 영국이 사실 그때는 이제 초대 강국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이 따라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을 보면 정말 교육의 힘으로 성장한 나라다 예.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거든요. 교육의 어떤 부분이 그럴까요? 좀 자유로움, 다양함 네, 그런 걸까요? 당연히 그것도 들어가고요. 예. 보다 좀 근본적인 거는 19세기 이제 후반으로 가면 미국이 유일하게 중고등학교를 모든 아이들에게
이제 다 대중화시킵니다. 아. 영국이나 유럽은 중고등학교가 좋은 학교들이 있지만 예. 19세기 때만 해도 이제 귀족들만 이제 받을 수 있는 교육이었죠. 네, 차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힘으로 미국이 영국을 따라잡았다. 그래서 이제 초인류 국가가 된 배경이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교육의 힘이다 하는 것을 경제학자들이 밝히고 있죠. 네. 우리 흔히들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70년대, 90년대 사이에 거의 뭐 1인당 국민소득이 25배나 올랐으니까요. 그럼 한강의 기적하면 보통은 이제 산업화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산업화가 빨리 일어난 배경이 뭐냐를 잘 모르시거든요. 예. 근데 그게 교육의 힘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년, 그다음에 이제 3년의 중학교 해서 9년을 이제 기초교육이라고 하거든요. 기초교육을 모든 아이들에게 받게 하는데 걸린 시간이 거의 한 30년밖에 안 걸렸어요. 독립하고. 인적 자본에 그렇게 일찍 투자를 했기 때문에 네. 우수한 인재들이 산업화를 이루어낸 거거든요. 말씀드리니까 너무나 자랑스러운 또 마음도 드는데 네네네. 그 당시 뭐 우골탑이란 표현도 있지 않았나요? 우골탑이라는 게 이제 그 재미있는 말인데요. 예. 대학에 보내려면 그 소를 가지고 이제 경작을 해야 되는데 그냥 소를 팔고 아이들을 대학을 보낸 거죠. 사실 그 당시에 소는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맞습니다. 차지했는데 네. 그걸 팔아서 아이를 대학 보내려고 한다는 건 맹모 삼천지교 이상의 예. 어떤 학구열인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사실 제가 아프리카나 이런 이제 다른 나라의 전문가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 예. 다들 놀랍니다. 놀라죠. 사실은. 예.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부모들이 희생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네. 학부모님 한 분 한 분의 그런 열정과 희생이 사실 교육의 가장 큰 힘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뭐 모든 사실 국민들이 다 그렇게 했다고 할 정도로 네. 그만큼 교육에 열의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부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는 교육부에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 교육부가 사실 이제 학교를 책임지는 부서로 알려져 있는데요. 복지부로부터 이제 어린이집까지 이제 이양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유아 시기에 아이들의 발달도 교육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의 0세부터 평생 교육을 평생, 교육부가 네. 책임지고 계시는 네. 거네요. 이제는 평생 학습의 시대니까 네. 맞아요. 교육부도 이제 점점 더 그런 쪽으로 이제 정책의 중심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교육부의 역할을 온몸으로 느끼는 때가 바로 수험생일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맞습니다. 네. 저희 때는요, 만약에 400점 만점이었으면 수능이 뭐 340점 이상은 어느 학교 간다, 370점 이상은 어디 간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요즘 수능은 점수보다 등급이 중요하다. 네, 네, 네. 그래서 1등급이면 다 똑같다 라고 하면서 뭐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뵈니까 학부모님이신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실례가 될 수 있지만 내가 가장 좀 연배가 있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 시절의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학력고사 우리 맞나요? 어머님 각자 어떤 입시를 치렀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학번이 좀 높아요. 76학번이에요. 선배신데요. 전혀 그렇게 안 뵈시는데. 네, 저는 이제 지방 울산에서 태어나서 네. 학교를 서울까지 왔는데요. 우리 때는 예비고사라는 게 있어서 예비고사 등급이 있었어요. 예비고사. 네. 카트라인이 서울 카트라인이 제일 높고요. 예. 그다음에 부산 직할시 카트라인이고요. 그다음에 그 경상북도 당시? 카트라인이었어요. 부산 직할시 나왔습니다. 네. 예, 예. 그러고 나면은 그 등급에 맞는 학교를 찾아가서 아, 원서를 내고 난 다음에 또 시험을 봐요. 예. 또 시험을 보고 합격하면은 또 면접 시험을 또 봐요. 학교별로 시험을 봤군요. 거의 취업 느낌으로 면접까지도 봤었던 저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같은 과정이셨고 네, 네. 그 당시에 입시에 대해서 좀 어려우셨던 점? 중학교도 시험 봐서 갔어요. 저는 지방에서. 고등학교도 시험 봐서 갔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도 입학할 때 선생님들 뭐 질문을 해갖고 그걸 가능하게 인지해야 초등학교 입학을 할 수 있었어요. 모든 게 시험이 있었구나. 혹시 네. 유치원도 시험이 있었나요? 유치원은 다니지를 못했어요. 이때는 예비고사셨고 난 학력고사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70년대 초반생들 그때 학력고사는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신다면. 혹시 체력장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저희 때 있었죠, 체력. 네, 저희는 20점을 무조건 맞아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면 체육 선생님들이 특공대라 해서 뭐 밤이고 낮이고 무조건 20점을 맞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체력장이 저희가 매년 하는 그 체력장이 아니라 대학을 들어갈 때 네, 체력장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20점을. 점수가 따로 책정이 돼 있구나. 20점은 무조건 기본 점수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제 300점이니까 280점이 이제 그 점수가 되는 거죠. 야, 근데 또 학력고사는 그런 게 있었군요. 지금도 뭐 체력은 국력이라고 하지만 저 당시엔 또 체력이 국력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체력이 굉장히 셌기 점수로 때문에 이렇게 책정되는지 체력 자체가 몰랐네요. 네. 새로 알게 된 사실입니다. 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또